대표님께 미래에 대해서 좀 묻고 싶습니다. 이번 강연 내용이 전부 다 현 정치 상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제 개혁신당이 앞으로 이 아젠다를, 사실 저는 자유보수와 그 다음에 합리성을 이제 표방하는 개혁신당을 좀 지지합니다. 하지만 이번 투표 때는 국민의힘을 찍었는데요. 그 이유가 제 표가 과연 사표가 되지 않을까, 과연 앞으로 있어서 이번에 이준석 대표님이 당선됨으로써 희망이 있구나, 다른 데서도 좀 더 퍼질 수 있는 그것이 있구나. 그래서 이준석 의원님께서 대표님께서 생각하시는 좀 더 이러한 아젠다를 좀 더 넓힐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 그 미래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습니다. 저는 적어도 개혁신당 하면서요, 저는 이런 생각해요. 제가 하는 답들이 다 정답이라 생각하고 정책적으로 말하진 않아요. 하지만 적어도 누군가가 한 번쯤 곱씹어봤을 만한 주제들을 한번 던지고 싶어 해요. 저는 개혁신당이 그런 역할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에요. 아까 말했던 2000년생 남성 문제 같은 경우에는 좀 있으면 터질 텐데 왜 아무도 얘기하지 않느냐. 저는 조급하거든요. 왜냐면 진짜 5년 뒤에 폭동 날 것 같아요. 11만 명이 결혼하지 못한 남성들 10개 사단입니다. 10개 사단의 남성들이 결혼하지 못해요. 예. 이거는 심각한 문제거든요. 근데 매년 10개 사단입니다. 예. 근데 이런 문제에 대해 가지고 왜 지금 아무도 얘기 안 하느냐. 그래서 이런 걸 좀 풀어놓고 얘기하는 게 우리 장점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토론 많이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만났을 때 제일 화내는 사람들, 유래관 이런 사람들 제일 열받는 게 뭐냐면은, 첫째 못 알아먹고 이런 거를, 둘째 말하면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그러고, 예. 술이나 펌프자 그러고 이런 거 진짜 싫은 거거든요. 저는 근데 좀 그런 정치 문화를 바꾸고 싶은 생각이 좀 있어서 개혁신당을 하는 겁니다. 왜냐? 국민의힘에서 제가 그분들 다 이제 은퇴할 때까지 기다리면 제가 잘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사실 재미가 없거든요. 그거. 예. 예, 또 잔질. 예, 까만옷 여자분. 예. 최근에 그 의대 정원 증원 문제 때문에 의사들 파업 문제가 되게 컸잖아요. 네. 지금도 진행 중인데, 저는 이번 사태를 보면서 단순히 의사들한테 국민의 생명 가지고 볼모로 잡고 이렇게 파업하지 말아라고 말할 게 아니라, 그들한테도 뭔가 국민의 생명이나 국민의 삶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일을 하는 사람들한테 그 방법 외에 다른 식으로 자신의 권리를 지킬 방법을 제시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이에 대해서 대표님 생각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의료시장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만약 미용 성형이라는 걸 하지 않는다 그러면 수가라는 걸 통해 가격 통제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저는 의료에 좀 더 자율성이 부과돼도 좋다는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자 이렇게 보세요. 명의와 아직까지 검증되지 않은 의사의 서비스 가격이 같잖아요 지금. 네. 이게 지금 가장 큰 문제인 거겠죠. 예를 들어 애를 진짜 잘 낳는 산부인과가 있다. 그게 뭔지 모르겠지만은 있으면은 분명히 많은 돈을 들이고 거기 가려고 하는 수요가 생길 겁니다. 지금은 애 하나 출산하는 것을 산부인과에 도움 주면은 50만 원 이렇게 일률로 정해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서비스 품질 차이가 없는 거예요. 아까 택시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택시를 탄다 하더라도 가격은 동일. 잘할 이유가 없죠. 내가 이번에 별점 5개 줬다 해가지고 다음번에 그 사람 만날 확률이 없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는 서비스 품질이 올라가기도 어렵고, 뭔가 그런 어떤 고급화를 통해 가지고 의사들이 본인의 욕망을 충족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계속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저는 이런 것도 얘기해 싶어요. 이번에 윤석열 정부에서 의료 개혁이라는 걸 한다 그랬으면, 개혁이라는 거는 논리적으로선 가설이 성립해야 돼요. 자, 이번에 그럼 의료 개혁 이제 다 까먹으셨을 거예요. 왜 시작했는지를. 시작했던 이유는 지방의 기피과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였어요. 지금은 다 까먹었어요. 나쁜 놈하고 착한 놈밖에 없어요. 싸울 때 보면. 그런데 지방의 기피과를 의료 인력을 충원하기 위해 가지고 내놓은 해법이, 자 우선 목표는 인정해요. 그런데 목표에 대한 방법이 그럼 논리적으로 말이 되느냐? 거의 낙수론이에요. 예. 의사를 3,000명에서 5,000명으로 늘려놓으면 1년에 서울에서 도태된 의사들이 경상남도 산청군에 가가지고 산부인과를 할 것이다. 이 논리거든요. 그럼 사실 우선 수요자인 경상남도 산청군에 애를 낳는 사람 입장에 기분이 더러울 거 아니에요. 서울에서 낙오하는 의사가 할 게 없어가지고 산청에 와서 산부인과 하는 서비스를 기대하고 이걸 바라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 정부의 논리예요. 예. 의사를 3,000명에서 5,000명을 늘려놓으면은 언덕은 실패해가지고 산청 가서 산부인과 하겠지. 그리고 그렇게 되지도 않을 거예요. 그러느니 왜 의대를 가요? 그러니까 이런 기본을 따지지 않고 결국에는 의존한 논리 하나는 뭐냐면은 의사들이 돈 많이 버니까 국민들이 같이 욕해주겠지 정도만 남아있는 상태거든요. 이 상황에서 무슨 의료개혁이 되겠냐는 거죠. 저는 그러면 우리 국민 입장에서, 이건 윤석열 대통령 입장이고요. 국민 입장에서 그럼 실질적으로 상청군의 산부인과가 갈 수 있게 하는 방법은 무엇이냐에 대해서 우리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방법은 하나죠.
한척에서 예를 들어서 1년에 애가 100명밖에 안 태어나면요. 100명 낳는 거 도와주고도 의사가 기대하는 소득을 낼 수 있도록 맞춰주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야 한천군에 산부인과가 생기는 겁니다. 소아과가 생기고. 그러면 그거는 저는 차등습 과제를 의미한다고 봅니다. 뭐냐면 서울에서 애 낳으면은 50만 원을 의료보험에 지급해준다. 그럼 한척에서 누가 산부인과에서 애를 낳는 걸 도와준다? 그럼 2, 300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걸 우리가 받아들일 용기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게 실제로 거의 유일한 산청에 산부인과가 생기게 하는 방법이지 안 그러면 왜 가냐고요 의사가. 네. 나고에서 서울에 실패해가지고 산청과 산부인과가 로직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대한민국 정치에서 이걸 지금 국가적 갈등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윤석열 정부의 무능을 얘기하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보세요. 지금 변호사도 처음에 그 논리 아니었습니까? 이건 뭐 윤석열 정부가 문제가 아니라 변호사를 뭐 사법고시를 폐지하고 로스쿨로 해서 황창 늘려놓으면은 뭐 촌에서도 법률 서비스를 저렴하게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미쳤다고 가가지고 그렇게 하나요?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이라든지 아니면 현실을 무시하고는 정책 짰을 때는 결국에는 갈등만 양산되는 거죠. 예. 또 혹시 좀 있으니까? 네. 있습니다. 네, 저 뒤에, 저. 네, 오늘 오전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한일 관계 과거사가 걸림돌 될 수 있지만 인내해야라고 하셨는데요. 바라보신 것과 앞으로의 한일 관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윤석열 대통령 그 기자회견 하신 걸 저는 별로 관심이 없어 안 봤기 때문에 정확히 어떤 맥락에서 하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이런 생각해요. 그 한일 관계에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는 역사 문제가 잦아들 것이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왜냐면은 저만 해도 제가 85년생인데요. 4.19 그러면 교과서 속 얘기예요. 5.18 그래도 저는 그 다음에 태어났기 때문에 교과서 속 얘기예요. 그런데 저희 지금 현재 정치하는 분들 같은 5.18 때문에 눈물 많이 흘리시거든요. 지금 60년대생, 50년생 이런 분들은 자기들의 이야기니까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일제시대를 경험하신 분들이 거의 없는 상황 속에서 이 이야기는 굉장히 이제 잦아들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 제가 그래서 옛날에 위안부 문제, 이제 한일 위안부 협상 관련해가지고, 그때 제가 이철희 의원이랑 그때 썰전을 하고 있었는데, 썰전에 나가서 제가 얘기할 때, 아니, 이거, 그래, 박근혜 정부 협상에 대해가지고, 잘못됐다고 더 나은 협상할 수 있다 하는 건, 말하는 건 알겠는데, 그러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가지고, 나중에 민주당 정부가 들어서가지고, 더 나은 협상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그러면 진짜 무슨 뭐 일본의 왕이 와가지고 무릎 꿇는 걸 바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 그런데 사실 그게 다음 단계가 없는 거였거든요. 근데 그때 그 협상안 자체가 불만족하다는 이유로 이제 무효화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문재인 정부는 더 나은 협상을 공언했지만은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에 단 하나의 협상도 하지 않았죠. 위안부 문제에 대해 가지고. 그게 무책임한 거죠. 예. 1을 바랬는데 0.7이나 0.5 정도의 협상은 있었는데 할머니한테 가가지고 저희가 집권하면 더 나은 협상을 하겠습니다라고 한 다음에 0으로 다시 파기한 다음에 협상을 다시 안 했어요. 이거는 할머니 입장에서 환장을 모르시거든요, 이건 진짜.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그 사이에 할머니들이 벌써 16분 이상 돌아가셨어요, 협상 이후에. 과거에 위안부는 네덜란드에도 있었어요. 네덜란드가 옛날 인도네시아를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덜란드에 일본군이 침공했을 때 네덜란드 여성들도 위안부로 이제 이렇게 수탈하고 이래가지고 네덜란드 위안부 문제가 굉장히 치열하게 다뤄지다가 그 네덜란드 위안부 여성들이 돌아가신 다음부터 싹 사라졌어요. 근데 한국의 지금 위안부 문제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되어버리고 만 것이에요, 지금 보면은. 지금 이 할머니들 다, 저 이용수 할머니도 가끔 뵙고 이렇게 하지만 다 돌아가시면은 아무래도 잦아들 수밖에 없죠. 증언해 주실 분들이 없는 상황 속에서. 그래서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그러면 이 돌아가실 때 이분들은 협상이 파기된 상태로 돌아가시는데 어떻게 되는 거냐. 그랬더니 민주당 쪽에서 사실 하는 말이 뭐냐면은 우리는 할머니들을 기리기 위해 가지고 홀로그램 할머니를 만들겠어 이랬어요. 진짜 찾아보면 나와요. 홀로그램 할머니라고. 저는 이런 모욕도 모욕이 없다 생각하는데 사실 이게 그 당시에 맞는 얘기처럼 들렸기 때문에 꽤 많은 사람들이 협상 파기하자고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정치에 있어가지고 앞으로 이런 역사 문제 같은 경우도요. 저는 조금은 우리가 냉정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특히 한일 관계에 있어서는 이제 할머니도 돌아가시면 정말 협상하기 어려워져요. 그래서 저는
빨리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인 그 협상을 해야 된다. 원래 박근혜 정부 때 한일 위안부 협상과 같은 협상이라도 다시 하려고 한다든지 뭔가 노력이 있어야 되는 거다. 지금은 할머니들이 순차적으로 돌아가시는 것 외에는 지금 진전이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지금 여러 가지 한일 관계 개선에 노력하시는 것도 알고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마저도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 어떤 언급도 없으세요. 그래서 되게 안타깝습니다. 저는 저한테 만약에 제가 이 협상권을 가진 사람이라면은 저는 빨리 일본에게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자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빨리 이거 풀어나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쪽 한번 해볼게요. 그랬죠. 그 여성분. 아, 네, 감사합니다. 제가 너무 때려봤죠. 죄송해요. 몰랐습니다. 저랑 예. 아니, 되게 눈이 많이 마주친 것 아, 같아요. 그래요? 네,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성별과 관련해서 어쨌든 선생님께서, 당선인 분께서 남성이기 때문에 그런 주제를 다루실 때 당사자성이 떨어지는 것이 당면해야 될 숙제일 거라고 생각이 되었거든요. 개인적으로는. 네, 그리고 혹시나 오해 있으실까봐 성별 쿼터제 관해서는 저 역시 신중하게 다뤄지고 직업 특성에 따라서 섬세하게 적용되고, 다시 말해서 일괄적이지 않아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일단 지지하지 않는 입장이기는 한데요. 진짜 본격적으로 드리고 싶었던 질문이 뭐냐면, 이제 성별뿐만 아니라 여러 층위에서 약자 출신인 당사자성을 갖춘 정치인이 많이 나와서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이걸 동의를 하시는지 여쭤보고 싶고, 그러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의견을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저는 당사자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당사자성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내가 장애인이니까 내가 장애인 문제를 잘 다룰 수 있어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정책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을. 근데 이런 것도 있습니다. 저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이해 당사자보다는 다른 관점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오히려 더 합리적인 대안을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좀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당사자성을 가진 분들이 배제돼서는 안 되지만은 당사자성을 가진 분들이 오히려 당사자성을 가진 분들 아니면 안 되라고 나머지를 다 배제하는 상황은 더 일어나서 안 된다. 그래서 그걸 적절하게 저는 해야 되겠지만은, 제가 가장 많이 느꼈던 거는 제가 장애인 문제를 다루려고 할 때 너는 당사자가 아니니까 이 문제를 다루면 안 되라고 하는 걸 오히려 저는 많이 겪고 상식차를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부분도 일어나면 안 되고, 거꾸로 당사자의 의견이 완전히 소외되는 경우도 생기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국회나 이런 곳에서 300명의 대표자를 가지고 이제 국민 대표성을 가지는데, 당사자성을 통해 가지고 국민의 대표를 다 만들어내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 굳이 말하면 여론조사할 때도 보면은 성별하고 나이만 갖고 셀을 만들거든요. 이제 통계적으로 볼 때 셀을 만들어서 셀 가중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통계치를 뽑아내는데, 그 셀이 그나마 해볼 만한 거기 때문이지 그 셀이 사실 정확한 건 아닙니다. 저는 300명의 셀이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의 다양성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너무 부족한 셀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저는 그래서 오히려 직역별 그 비례대표나 이런 거 지금 6명밖에 안 되는 비례대표 의원으로 그 셀을 다 대표하기엔 너무 어렵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전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모든 사람들이 장애인 국회의원 한두 명씩을 당에서 뽑아가지고 장애인 문제를 대변하게 한다? 이거는 사실 비례대표 의원님들이 그렇게 발언권이나 당내 영향력이 크지도 않은 상황 속에서 오히려 몰아주는 겁니다. 가장 의정활동을 이제 소극적으로 하실 분들한테 네가 장애인 정책 담당자니까 장애인 정책은 너만 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건 오히려 위험하다 보고, 제가 옛날에 이런 게 있었어요. 제가 이제 젊은 나이에 정치를 하다 보니까 너 청년 정치인 해, 이렇게 저한테 강요하던 분들이 많았어요. 너는 청년의 문제를 다뤄야 돼. 너는 청년의 일자리 문제만, 너는 청년 등록금 문제만 다뤄야 돼. 그 셀이 오히려 저에게 굉장히 족쇄처럼 느껴졌거든요. 왜냐? 청년 문제는 청년인 사람만 해결할 수 있어라는 생각 때문에 나머지는 전부 다 면죄부 받은 것처럼 신경도 안 쓰게 만들 수도 있는 것이고, 사실 애초에 셀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청년 일자리 문제라는 게 어떻게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나요? 대한민국 경기가 좋으면 청년이고 노인이고 다 일자리가 생기는 거지, 청년 일자리만 만든 정책이 있다고 생각하면은 그게 착각이고, 그래가 전부 다 그러면 공무원 뽑는 겁니다. 청년 일자리만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죄다 공무원 늘리는 거예요. 그게 실제로 일어났죠. 그러니까 저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당사자성이라는 것에 대해 저는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당사자성을 너무 강화하면 오히려 문제가 좁아진다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네, 그리고 말씀 주신 내용은 충분히 논쟁해볼 만한 내용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이번에 가운데로 이제 흰색 옷. 예.
그 이준석 당선인께 여쭙고 싶은 게 있는데요. 예. 그 요즘 최근 들어서 그 지구 온난화하고 그 이산화탄소 배출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요즘 다시 그 친환경 에너지가 생각보다 빛을 발하지 못하고 다시 원전이 다시 부상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 경우에는 약간 친환경은 그대로 두되 원자력 발전에 비중을 늘린다는 생각인데, 이런 그 이산화탄소 배출 및 그 지구온난화 그 완화를 위해서 이준석 대표님에 대한 에너지 관련된 입장은 어떨지 궁금합니다. 저는 지난 대선 통해서 R200인 이런 것들이 막 등장했는데, 저는 당연히 우리가 아까 말했던 것 선진국 반열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게 사실 다른 개발도상국은 인건비나 이런 것이 무기라고 한다면은 보통 선진국의 공업이나 이런 것들은 다른 개발도상국이 따라올 수 있는 규제나 아니면은 더 높은 표준을 통해 가지고 그 공업의 우위성을 가져가는 게 많거든요. 저희도 그쪽 방향으로 가야 된다에는 동의하고요. 다만 지금 우리나라는 그 자원이나 아니면 그 현재 풍력 자원이나 아니면 태양광 자원을 활용하기 어려운 위치에 있다 보니까 원자력은 잘 활용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두 가지가 있고, 원자력 하면은 보통 누출 위험성 때문에 그 판도라 이런 영화 때문에 이제 무서워하시는 분들이 있고, 두 번째로는 폐기물이 누적돼가지고 우리가 더 이상 수용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떻게 되느냐 문제가 있거든요. 전자는 전 약간 좀 기후에 가깝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원자력이라는 게 지금까지 뭐 문제가 됐던 상황들이 우리나라에 발생하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고, 내진 설계라는 것들이 꽤 잘 돼 있다. 두 번째는 그러면 폐기물이 누적되는 문제에 대해 가지고는 이게 사실 이제 재처리 기술이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나라가 분쟁 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우라늄이 플루토늄 되고 그걸 또 재처리해가지고 다시 핵연료로 쓰는 것에 대해 가지고 제한이 많습니다. 근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이제 미국과 협상을 통해서 얻어내려고 했고 상당 부분 얻어냈는데, 우리는 핵무기 활용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허용하지 않는 거거든요. 사실 그래서 저는 윤석열 통해 가가지고 미국 가가지고 무슨 뭐 영어로 연설하고 노래 부르고 그래가지고 저는 그거 협상한 줄 알았어요. 근데 진짜 노래만 부르고 갔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약간 어이가 없는 상황이긴 한데, 대한민국의 미래 지도자라고 한다면은 그런 부분들을 진짜 주안점을 두고 풀어나가야 된다.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평화적 이용을 위한 재처리 기술 같은 것들이 앞으로 원자력 에너지 활용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저쪽에 숙색, 예. 이제 5명만 더 받고 사진 찍겠습니다. 최근 그 네이버의 그 라인 지분 매각 압박 논란에 대해서 일본은 2019년에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반발해서 그 자국 기업의 그 재산권을 보호하려고 우리나라의 그 수출 규제를 단행하는 등의 적극적인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현재 그 일본의 그러한 그 부당한 행정지도에 대해서 원론적인 입장만을 발표할 뿐 별다른 구체적이거나 강경한 입장을 표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그 저변에는 어떤 이유가 있는지 그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과 이에 대한 입장을 여쭙고 싶습니다. 저는 당장 그 라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야후랑 합작 법인을 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 속에서 저는 최근에 라인의 수익성 같은 경우도 굉장히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건 야후랑 결합한 이후에. 근데 저는 지금 상황에서 라인이라는 걸 플랫폼으로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자고 했을 때 사실 많은 기회가 되는 이런 자산이다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보고는 받았을 텐데 머릿속이 복잡할 겁니다. 결국에는 이 말을 정부 측에 세게 이제 했을 때 결국에는 한일 관계 조금이라도 쌓아놓은, 본인이 표현하기를 물 반잔 채워놓은 것이 또 엎질러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할 텐데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적어도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전 대통령이 가서 노래 부르고 이럴 때 저는 뭐라도 받아올 줄 알았어요. 네. 그러니까 이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뭔가 하는 만큼 상대국도 우리에게 호혜를 베풀어주는 것이 외교의 원칙일 텐데, 저는 그걸 벗어난 외교는 정말 국민들의 지지를 받기 어렵다 이런 생각하기 때문에 강하게 얘기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이런 것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영어 연설을 하시는 거 보고 얼마나 당황했냐면요. 가가지고 제가 가기 전에 지인들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가서 제발 한국전쟁 얘기하지 마라. 한국전쟁 때 너희들이 우리를 도와줘서 너무 감사하고 한미국 렛츠고 투게더 이런 거 하지 말라고. 네. 그렇게 길었는데 그걸 하고 왔어요. 왜냐? 똑같은 거라도 저는 제가 만약에 가가지고 의회에서 연설하라고 했으면요. 뭐 한국전쟁 얘기 할 수 있겠죠. 한 다음에 우리가 미국의 안보 이익에 동참해가지고 우리가 희생해야 됐던 것들, 아니면 우리가 국내의 반대를 무릅쓰고 미국의 안보 이익에 동참했던 것들을 열거할 거예요. 저는 가장 먼저 예를 들어 노무현 대통령께서
국내 반대를 무릅쓰고 이라크 파병을 결정하신 것은 굉장히 결단이었어요. 예전에 박정희 대통령이 베트남 전쟁 파병하신 것도 그 시기에는 어쩔 수 없는 측면의 판단이기도 했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테러와의 전쟁에 동참했던 것도 사실이에요. 아프가니스탄에 제4천정도 가셨어요. 그리고 나가지고 나중에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이제 있는 여러 노력에 대해 가지고 우리는 뭐 군사적 무기는 아니지만 여러 지원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우리는 이런 미국의 안보위기에 동참하는데 너희는 왜 전기차 배터리 문제나 이런 통상 문제에 있어가지고 한국에게 호혜적 대우를 하지 않느냐 이런 것들이 연설의 주가 됐어야 되는데 대통령께서는 그게 미국에 있는 그 의원들 대상으로 한 연설인지 아니면 한국에 있는 유튜버들 들으라고 한 연설인지 뻔하잖아요. 뭐 미국에서 와가지고 뭐 이렇게 한국에 이렇게 해서 우리 자유화를 지켜주셨고 고마운 내용이고 아는 내용인데 그걸 왜 거기 가서 하고 있냐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게 좀 되게 아쉬운 부분이었다. 그래서 일본과의 관계에서 약간 그런 게 있다. 저는 일본에 대해서 일본의 지금 기시다 총리도 사실 지지율이 좋은 상황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조치들이 서로 이제 자존심 대결처럼 나오는데 전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세계 대통령이 아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적어도 외치 현장에 있어가지고는 국익을 위해 좀 더 자신감 있게 행동했으면 좋겠다. 만약 대통령이 그렇게 하시면 저는 그거는 지지할 겁니다. 대통령께서 그런 부분에서 옳은 소리 하시면.